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영국 현지에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들까지 공개적으로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와 셰이 기브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1대2로 패배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모한 전술에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아주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공격과 수비 양면에 걸쳐서 세세하게 장면 분석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존재에도 수비가 허술했고 또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던 이유, 손흥민 선수의 원톱 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마저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레전드 해설위원의 세세한 분석 내용들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 매치 오브 더 데이의 해설위원으로 첼시 레전드인 프랭크 램파드 그리고 뉴캐슬 레전드인 셰이 기븐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 분석의 대부분이 뉴캐슬 플레이보다는 토트넘의 공수 양면에 걸친 허술한 점이 무엇인지에 집중돼 있었어요. 우선 이 경기 통계 기록을 보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이었지만 66%의 압도적으로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 20대 9로 앞섰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무려 49대 14로 아주 큰 차이로 높았고 파이널 서드 지역 엔트리, 공격 지역 진입 역시 토트넘이 58회로 37회의 뉴캐슬보다 앞섰으며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을 확보해왔던 전방 압박 성공 횟수도 토트넘이 15번으로 3번에 불과했던 뉴캐슬보다 앞섰기 때문에 완전히 토트넘이 지배한 경기 아니냐.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경기 운영 비율도 42%의 토트넘이 19.3%의 토트넘보다 훨씬 앞섰거든요.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뉴캐슬이 자기 진영으로 내려가서 역습하는 축구를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진행자가 레전드 해설위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캐슬의 경기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기록 속에서 승리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방법론이 뉴캐슬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다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음에도 결국 승점 3점을 얻은 뉴캐슬이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현재 뉴캐슬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분명 이러한 플레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역습형, 약자의 축구를 했던 것이 필수적인 게 아니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수비 라인의 보트만과 러셀스가 부상이고 파비안 셰어까지 퇴장 징계로 빠지면서 전문 센터백 3명이 빠진 채로 조금은 어설픈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도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뉴캐슬 레전드이기도 한 셰이 기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뉴캐슬이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죠. 이적 시장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도 더욱더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시간이었고 또 이적 시장에서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한 주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날 구단주가 경기장에 오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 뉴캐슬은 크래프트와 댄 버니 센터백으로 뛰었습니다. 라이트백 후보 자원인 크래프트, 왼쪽 풀백 주전 자원인 댄 버니 센터백으로 뛰어야 했어요. 물론 이 두 선수가 풀백이지만 신체 조건 키가 크기 때문에 센터백도 가능하고 종종 센터백을 보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풀백이 주 포지션인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들을 센터백에 둘을 나란히 세웠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내려서서 라인을 설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라인 자체가 내려왔던 것은 풀백들을 센터백으로 두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수비에 대한 허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경기 라인 전체를 내려서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죠. 두 선수가 물론 모두 센터백과 풀백을 아우르지만 번 역시 지난 몇 시즌 동안은 레프트백으로만 뛰었고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특히 베테랑인 파비안 셰어가 징계로 뛸 수 없는 등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캐슬은 추가적인 센터백 영역도 절실하고 오른쪽 윙어의 보강도 필요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에디 하우 감독은 팀을 다르게 구성해야 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블록으로 경기를 하면서 안방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홈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안방에서는 공격적이고 달려들고 전방 압박하면서 도전적인 축구를 했었는데 자기 진영에서 역습 공격하라는 형태로 경기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분명 이번 경기 뉴캐슬이 소극적인 경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진행자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홈팬들이 원하는 것과 상반적인 전술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나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라고 감독 경험이 있는 램파드에게 물어봅니다. 감독 입장에서 홈팬들 앞에서는 자신만만한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심정이 드느냐, 그에 대해 램파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념이 있어야지만 때로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에디 하우 감독은 지난 2-3년 동안 보여줬던 것과 다른 좋지 않았던 경기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본인의 장점과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디 하우의 스타일은 매우 에너지가 넘치고 압박이 강한 팀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에디 하우가 보여준 축구는 정말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제가 쇼에 출연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수 선발에 대해서 갑자기 지키기 위한 축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철학을 타협해야 하기도 하고 상대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이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상대를 제대로 막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뉴캐슬 쪽이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공세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뉴캐슬은 토트넘의 공격 플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려서서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오늘의 게임 플레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캐슬이 많은 이탈 자원과 많은 부진한 현지전 속에서 토트넘을 잡기 위한 실리적인 선택을 내렸다. 이 얘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에디 하우 감독과 마찬가지의 철학을 갖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승리를 못 가져온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에디 하우는 유연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토트넘은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만큼 수비라인에 이탈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시즌 내내 운영해왔던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올 시즌 전반기 특히 레스터전과 이번 경기는 반더벤도 부상으로 빠진 경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같은 전술을 고집하면서 이 선수들이 바뀜으로 인한 이탈로 인한 전술적인 허점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대처하지 않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한 변화를 주고 타협을 한 에디 하우의 뉴캐슬이 이겼다는 것이죠. 먼저 토트넘의 수비라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셰이 기분이 골키퍼 출신으로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진행자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환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잘 대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셰이 기브는 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소리를 내면서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물음표가 달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차단된 상황을 보시죠 하면서 닉 포프 골키퍼, 뉴캐슬 골키퍼가 곧바로 뻥 때려서 공격 지역으로 롱볼을 때려놓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공이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뻥 날라와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여기서 토트넘의 백포 라인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리더십도 없었던 점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포로가 오른쪽으로 전진해 있죠. 우도기가 왼쪽으로 전진해 있죠. 드라고신 로메로가 뒤에 쳐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삭 혼자 드라고신과 로메로의 뒷공간에 있고 왼쪽에 반스, 오른쪽에 고든이 포로와 우도기 옆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이 온다면 일사불란하게 이 쓰리톱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어야 돼요. 누군가는 압박을 하고 누군가는 커버를 하고 누군가는 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이 공이 왔을 때 1차적으로 고든에게 공이 날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도기가 압박을 제대로 해주면서 미리 차단해서 처리했다라면 쉽게 이 공격을 무산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도기가 고든을 막는 게 아니라 뒤로 함께 그냥 내려가요.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려갑니다. 뒤에 있는 두 센터백도 이삭이 처음에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옵사이드 위치를 유지하면서 고든을 압박했다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와도 어떠한 상황도 연출될 수 없었는데 반스, 고든, 이삭이 그냥 공 각자의 위치에서 달려드는데 함께 골문까지 그냥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물러서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압박해서 뺐으면 되는데 물러서 하다 보니까 곤경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든이 이 공을 쉽게 잡고 잡을 때 아무도 압박을 안 해주고 이삭이 뒤로 침투해주고 반스는 왼쪽 뒤로 침투합니다. 그때 고든이 공을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왼쪽 뒤로 침투하는 반스에게 패스를 냈어요. 이때도 아무도 고든을 막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수비수들이 그냥 페널티 박스 안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아무도 나가서 막지 않으니까 반스가 공을 몰고 가다가 오른발로 중골 슈팅을 때렸어요. 가마차기를 때렸죠. 그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무산이 됐지만 이 슈팅이 골대 안으로 조금만 안쪽으로 꺾여 들어와서도 골을 먹을 수 있었던 초반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토트넘 수비에 큰 워닝, 경고를 줬던 측면에서 정말 위험한 슈팅이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기 때문에 실점이 될 수 있었던 슈팅이었는데 토트넘의 백퍼라인이 어떤 규율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결단력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롱볼이 골키퍼에게 날아왔는데 슈팅까지 위협적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준 장면도 지적을 하는데요. 고든이 우측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 프리킥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프리킥을 일단 헤더로 차단을 했어요. 뒤로 나온 공을 좀 먼 거리에서 뉴캐슬 선수들이 확보하게 되는데 최후방의 리더여야 하는 센터백 로메로가 이 선수를 막기 위해 뛰쳐나갑니다. 로메로는 수비라인의 리더인데 셰이 기분이 솔직히 이 장면에서 조금은 정신 나간 것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그가 어디를 가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더니
하프라인 쪽까지 계속 압박하러 가는 겁니다. 2번이나 공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갔으면 공이 차단돼서 맞고 나갔거든요. 이제 드로인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인의 위치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뉴캐슬의 스로잉 공격이 전개되는데도 자기의 본래의 위치인 센터백 지역으로 돌아오려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로메로가 전진해 있을 때 이삭이 뒤에 홀로 비어있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드인 비수마가 로메로가 안 내려오니까 이삭이 비어있네, 그쪽을 따라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로메로가 안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뉴캐슬 선수들도 스로인을 진행할 때 뒤에 로메로가 없으니까 이삭 쪽으로 길게 공을 던져놓습니다. 그러자 비수마가 어쩔 수 없다, 로메로가 안 내려오니까 내가 이삭 앞을 커버해야겠다 하고 이삭 쪽으로 깊숙하게 따라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공은 이삭에게 온 게 아니라 오버래핑에 들어온 켈리에게 이어지죠. 켈리가 이 공을 받고 돌파를 시도할 때 포로가 따라붙긴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반스가 달려들어옵니다. 이삭 쪽을 비수마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반스를 막아야 하는 비수마가 반스를 프리한 상태로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반스를 막아야 되냐? 로메로가 빨리 따라 내려와서 반스를 막아줬어야 돼요. 근데 반스에게 컷백이 올라올 때 로메로와 반스의 거리가 멀죠? 반스가 슈팅할 때 동그라미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죠. 로메로가 뛰쳐나와서 전진 수비를 해놓고 왜 안 내려갔느냐. 뒤에서 로메로가 지시를 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었고 본인도 커버를 못하니까 수비 라인의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었다. 로메로 뭐 한 거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제 또 한 번의 문제점, 하이라인 뒷공간이 무너진 장면인데요. 셰이 기분이 이 장면도 위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하이라인으로 플레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뉴캐슬의 이삭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격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패스로 이 후방 라인을 뚫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후방 사이드에서 이삭 선수가 이제 하프라인을 서성이고 있잖아요. 토트넘 선수들 전체가 하프라인 안으로 넘어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프라인 뒤에서 뛰쳐들어가는 이삭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면서 이 패스를 받아도 뒷공간에 그냥 달려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왜냐? 이삭이 빠르니까 빈 공간으로 때려놓고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반스가 함께 뛰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삭이 반스에게 패스를 연결만 했으면은 반스가 1대1 기회에서 너무나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드라구신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쫓아가서 빠른 타이밍에 긴 다리로 태클을 해서 잘라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자칫 잘못하면은 페널티킥을 허용할 수도 있었고 한 타이밍만 늦었어도 실점을 할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에는 토트넘이 전환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기회를 허용했던 상황이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전환 상태에서 뉴캐슬 상대로 잘 대처했다라고 말한 것은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셰이 기분이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셰이 기분이 뭐라고 말했냐? 선수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힘셀프, 자신의 전술적인 문제를 블레임, 자책하고 비난해야 될 겁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내 전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해야 됩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토트넘의 실점 장면, 저희도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장면인데요. 조엘링턴이 공을 이제 후방 쪽에서 받았잖아요. 메디슨이 압박하러 딱 올라갑니다. 메디슨이 압박하는 장면인데 셰이 기분도 얘기를 해요. 이때 메디슨은 경고를 한 장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압박에 실패해서 뒷공간을 내줬을 때 손으로 잡던지 끌어내려서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 퇴장을 감수하고라도 이 골이 1대1 상황에 나왔던 결승골이기 때문에 막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디슨의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서 이 상황에서도 조엘링턴이 올라올 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또 전부가 하프라인을 두고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이 높은 수비 라인을 보면 정말 매드니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광기다,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갔다, 이거 미친 거다. 머피가 스프린트 포지션에 있는데, 땅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데 또 로메로는 공만 보고 있습니다. 패스가 어디로 오지? 서서 공만 보고 있어요. 공만 보고 있으면서 또 오프사이드 트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어정쩡한 위치에 로메로가 서 있는 거예요. 로메로가 뭐지?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뒤로 이제 공이 뛰어들어왔고 스프린트를 머피가 하면서 돌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로메로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십시오. 저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로메로거든요. 처음에 9야드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14야드, 20야드까지 점점 벌어집니다. 이 얘기가 뭐냐? 머피가 돌파에 들어가는데 로메로는 안 따라 내려가고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피가 뒤를 다 무너뜨린 이후 이삭에게 패스했고 이삭이 너무나 쉽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앞서 보여드린 비슷한 장면에서 드라곤이 따라 내려가서 태클해서 끊었는데 여기서는 로메로가 안 따라 내려가면서 그냥 식은죽 먹기에 골을 내준 것이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로메로가 골 먹었을 때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거 보세요. 수비에 규율이 없다. 대체 수비적으로 어떤 전술적인 준비를 했느냐를 탓할 수밖에 없는 팀 전체의 문제다. 로메로가 이렇게 플레이한 것은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전반전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후반전에도 보고 있다? 이건 뭔가 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프랭크 램파드는 토트넘의 공격의 문제를 설명했는데요. 램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토트넘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공격하는지 잘 압니다. 많은 숫자를 두고 공격하죠. 그리고 항상 풀백인 페드로 포로가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에 관여를 하죠. 그런데 이날 토트넘은 어떤 이유로든지 공격의 실행, 마무리, 의사결정을 하는 면에 있어서의 문제로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장면은 비수마가 오른쪽에 포로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포로가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차단이 됐어요. 하지만 차단된 공을 다시 받아서 클루셉스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 우측을 파고들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장에서 컵백을 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상대 크라프트의 거센 몸싸움에 좀 밀리면서 슈팅을 못하고 공을 빠뜨리고 말았던 아쉬운 장면이에요. 결국에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9번으로 뛸 때 이 상대 센터백을 이겨내지 못하는 몸싸움의 문제, 특히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힘 좋은 센터백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보여줬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다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마무리 의사결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 장면은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에 존슨에게 공을 뿌려주면서 존슨이 시도한 크로스 패스가 운 좋게 켈리를 맞고 굴절되면서 부정확할 수 있었던 크로스가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날아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드베르가 열심히 뛰어왔어요. 뛰어오는 건 잘했어. 근데 여기서 무릎으로 마무리를 하다가 당연히 부정확하게 공이 튕겨져 나가면서 골대 바로 봐서 놓친 거예요. 헤더를 했거나 좀 안정하게 공을 처리하는 슈팅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램파드는 이렇게 높이 날아온 공이 머리 아래로 내려오는데 무릎으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빗나갈 수밖에 없다. 아주 큰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역시 이런 슈팅 시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아쉬웠다라고 했는데요. 비수마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좀 먼 거리에서 수비에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요. 몰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의 블로킹에 막혔죠. 이 장면은 주변에 다른 많은 동료 공격수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의 블로킹이 좋았다는 걸 떠나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걸 떠나서 좋지 않은 마무리 결정이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뉴캐슬이 많은 수비 숫자를 두고 경기를 했지만 뉴캐슬의 수비가 좋아서 토트넘의 공격이 무산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잖아요. 공 뒤로 내려가서 버스를 주차하는 형태의 수비를 뉴캐슬이 했지만 토트넘이 골을 못 넣은 건 수비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의사결정의 문제였다. 이 장면도 크루세스키의 패스를 받은 포로가 몰고 가다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굴절돼서 나왔잖아요. 그 공을 존슨이 받았는데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한 것까지는 좋아요. 각이 없었으니까 오른발로는. 근데 이 슈팅이 그냥 홈런볼이 된 거예요. 결국에 감독의 입장, 감독의 시선에서는 토트넘이 뉴캐슬을 지배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뉴캐슬이 제대로 된 슈팅을 하지 못하게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지도 못했으면서도 토트넘 선수들의 슈팅 결정, 슈팅 방향, 패스 결정 모두가 잘못됐던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선수 하나하나 너네가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골을 만들지를 전술적으로 훈련 세션에서 준비해줬어야 되는 세부 전술이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도 큰 지적이 나와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램파드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특히 후반전에는 최전방 원톱 역할이었는데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9번 유형의 진짜 9번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6야드 박스 안에 가서 경합하면서 공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빠져서 컷백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선택한 것 같다. 존슨이 우측면을 파고들었을 때 저 네모 박스 친 공간으로 패스를 줬는데 일로 뛰쳐 들어가서 슈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뒤로 빠져서 컷백이 올 걸 기다리다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미스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이죠. 램파드는 이 경기 내내 이런 상황에서 파이널 서드적에서 토트넘의 플레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의사결정의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존슨 선수, 오도베르 선수뿐만이 아니라 클루셉스키도 이날 전반적으로 좀 준수한 경기를 한 장면들도 있었지만 공을 끌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존슨 앞에 공간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존슨 쪽으로 쫙 찔러줬으면은 존슨이 슈팅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 그냥 슈팅을 때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베르너가 뛰쳐들어갈 때 앞으로 바로 슈팅할 수 있도록 로빙 패스를 그 앞으로 넘겨줬으면 되었을 텐데 땅볼 패스를 손흥민 선수 쪽으로 그냥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비가 그냥 차단하겠죠. 정확하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은 패스니까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램파드 감독은 이 모든 의사결정의 문제가 선수 개개인이 아니라 감독에게 있다라고 감독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 이런 같은 축구를 시도할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이라인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토록 많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이라인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면 공격 상황에서 실수하면은 골을 못 넣잖아요.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도 실수하면 골을 바로 먹잖아요. 리스크가 큰 축구라는 거예요. 공격할 때는 공격진의 최상단, 최전방인 선수에게 공을 잘 전달해줘야 되고, 수비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정확하게 수비를 하지 못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뉴캐슬과 같은 강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팀들에게 한두 번의 기회를 내주면 골 먹고 이런 팀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정교한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어떠한 방향성만 있지 세부 디테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한준TV는 2024-2025 시즌 본격적으로 입중계 콘텐츠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부터 시범 운영으로 입중계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경기를 봤는데요.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 9월 5일 목요일 오후 8시에 킥오프하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7시 30분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저희가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준TV의 입중계 직접 들으시면서 저희 함께 경기를 즐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 오만과의 경기도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A매치 기간 이후에 재개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빅매치도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전경기 그리고 많은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상들 한준TV가 입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정밀한 분석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입중계 라이브 방송 그리고 입중계 외에도 다양한 실시간 방송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실시간 입중계 방송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